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침묵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창밖으로는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리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번지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누군가는 오늘 하루도 사람들에게 치이고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내뱉은 뒤 이불 속에서 후회하며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우리가 타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고 너무 솔직하게 굴다 보면 어쩌면 이 삭막한 세상에서 사회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직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전략적 침묵이 생존인 시대니까요.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어디서 몇 시에 듣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밤이 어떤 풍경인지 궁금하거든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돈에 관한 것입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나? 그 동네 집값은 좀 올랐어? 퇴직금으로 뭐하고 지내나? 이런 질문들은 겉으로 보기엔 따뜻한 안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여러분이라는 복잡하고 거대한 우주를 단 몇 자리 숫자로 요약해 버리려는 시도입니다. 인간관계는 안타깝게도 늘 선의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숫자를 내뱉는 순간 상대방의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인류학적으로 보면 이런 현상은 사회문화적 계층화, 소시오컬처럴 스트래티피케이션에 기반한 본능적인 분류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내 위로 둘지 아래로 둘지 결정하려는 것이죠. 옛 격언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돈에 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연금을 한 달에 100만 원 받아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인격체인 아무개가 아닙니다. 그저 100만 원짜리 노인으로 분류될 뿐이죠. 그때부터 미묘한 균열이 생깁니다. 상대가 나보다 적게 받으면 시기심을 느끼고 더 많이 받으면 은근히 밥값을 내길 기대하거나 동정의 눈길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통장 잔고는 연인 사이의 비밀보다 더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 통장요? 제 통장은 마치 정거장 같습니다. 월급이라는 열차가 잠시 멈췄다가 빛의 속도로 다시 떠나가거든요. 텅 빈 통장을 보면 가끔 이게 나를 위한 통장인지 카드사를 위한 통장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급여사라라는 단어의 어원이 소금을 뜻하는 라틴어 살에서 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대 로마에서는 소금이 돈 대신 쓰일 만큼 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이 흔해진 것처럼 우리의 정보도 너무나 흔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돈에 대한 정보는 한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왜 최고의 방패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상대의 상상력을 차단함과 동시에 나의 품격을 지키는 최소한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친한 사이에 그 정도도 말 못해? 나쁜 의도가 아닐 텐데. 맞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내 입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상대의 기억 속에서 발효되고 변형됩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게 요즘 형편이 좀 어렵네 라고 한 말이 건너에서는 그 집 망해서 쌀 돈도 없다더라는 흉측한 소문으로 변질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를 더 자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 누가 집값을 묻거든 자고 나면 오르는 게 집값이라는데 내 마음 공부 오르는 속도만큼은 안 되더군요 라고 농담으로 넘겨보세요. 아니면 그냥 허허 웃으며 밥 3끼 굶지 않을 정도는 됩니다 라고만 하세요. 그게 가장 정답입니다. 사실 저도 누가 제 집값을 물어보면 공시지가보다는 높고 제 희망사항보다는 한참 낮습니다 라고 답하곤 합니다. 이렇게 웃음으로 넘기는 것이야말로 관계의 피로도를 낮추는 기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숫자는 사람을 분류하는 도구가 되지만 침묵은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신비가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값을 스스로 깎아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며 속내를 다 보여주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방비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어른은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언제든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나를 보호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경제적 형편을 침묵이라는 금고 속에 단단히 넣어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가 될 것입니다. 돈 이야기만큼이나 우리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식과 가정사입니다. 명절이나 모임 자리에서 요즘 아드님은 뭐해? 따님은 결혼 소식 없어? 며느리랑은 사이가 어때? 같은 질문들이 날아오면 우리는 마치 성적표를 받아든 학생처럼 긴장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들은 겉으로는 지극한 관심과 애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러분의 울타리 안쪽을 들여다보려는 아주 위험한 호기심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분의 대답을 통해 자기 자식과 비교하며 안도감을 얻으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여러분의 가정사를 술안주 삼아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죠. 자식 이야기는 크게 2가지 방향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는 눈부신 자랑이고 다른 하나는 씁쓸한 하소연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2가지 모두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먼저 자랑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우리 딸이 큰 상을 받았어. 라고 말할 때의 그 쾌감은 잠시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돋아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본능적으로 비교의 잣대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의 기쁨이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되고 결국 그 마음은 시기심으로 변질되어 여러분의 관계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축하의 박수 소리가 클수록 그 뒤에 숨겨진 질투의 한숨도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대로 하소연은 더 위험합니다. 우리 애는 연락 한 통 없어. 며느리가 너무 무심해. 같은 말을 내뱉는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은 타인의 평가 대상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돌아서면 그 집도 속사정은 엉망이네라며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여러분이 뱉은 그 불평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식의 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신뢰는 유리잔처럼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가족의 허물은 안에서 고치고 가족의 공은 안에서 즐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지키는 지혜로운 어른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잠깐 육아와 자식에 관한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전해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인펜트, 즉 유아라는 단어는 라틴어 인판스 인펜트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의미는 놀랍게도 말을 할 줄 모르는 존재라는 뜻이죠. 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어야 하지만 성인이 된 자식은 이미 자신만의 언어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런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밖에서 대변하고 평가하는 것은 그들의 입을 다시 막아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가족 투사 과정, 패밀리 프로젝션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부모 자신의 미해결된 심리적 과제나 불안을 자식에게 투영하여 자식을 자신의 일부로 취급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의식적인 침범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사실 그건 아주 건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락이 뜸하다는 건 적어도 그들이 자기 삶을 스스로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연락이 너무 자주 오면 대개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입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쳤거나 말이죠. 저도 가끔 제 자식들에게 전화가 오면 반가움보다 이번엔 또 얼마일까 하는 긴장감이 먼저 듭니다. 우리 애가 어릴 땐 분명 천재인 줄 알았는데 학교에 가는 순간 내 유전자가 참 정직하게도 전달되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더군요. 인생은 이렇게 기대치를 낮출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집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가끔은 거울 속에 나조차 제 말을 안 듣는데 하물며 다 커버린 자식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건 지나친 욕심이죠. 다들 바쁘게 살지요. 그럭저럭 잘 지냅니다. 이 짧은 대답이야말로 자식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도 여러분의 품격을 유지하는 가장 우아한 대처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자랑거리도 하소연의 재료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우리가 잠시 맡아 기르다가 세상으로 돌려보낸 귀한 손님일 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가정사를 집요하게 파고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저 아이들 인생은 아이들 몫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게 못 되네요 라고 웃으며 넘기세요. 반복되는 질문에는 똑같은 대답으로 응수하는 것이 무례가 아닌 경계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가벼워질수록 집안의 무게는 가벼워지지만 여러분의 입이 무거워질수록 가족의 신뢰는 깊어집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는 침묵의 울타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너그러운 침묵이 결국 여러분을 가장 존경받는 부모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묘하지요? 말을 아낄수록 오히려 그 권위가 선명해진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단단히 세웠다면 이제는 그 울타리 안에 숨겨진 여러분의 가장 깊은 방, 즉 속마음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 자신의 아픔이나 약점을 먼저 꺼내놓곤 합니다. 사실 나 요즘 너무 우울해. 잠이 안 와서 약을 먹고 있어. 사는 게 참 허무하다 같은 말들을 말이죠. 특히 비가 내리는 밤이나 술 기운이 살짝 오른 자리에서는 이런 고백들이 마치 진정한 우정의 증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간의 틀어놓음이 주는 해방감은 아주 짧지만 그로 인해 생기는 관계의 권력 불균형은 아주 오래 갑니다. 사람의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오늘은 고요해도 내일은 소용돌이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내 아픔에 눈물 지어주는 그 사람이 내일은 어떤 이유로든 나와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비극은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사이가 좋을 때 나누었던 비밀은 신뢰의 증표이지만 사이가 어긋나는 순간 그 비밀은 나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자기 노출의 호혜성, reciprocity of self-disclosure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노출한 정보의 무게가 상대보다 훨씬 무거울 때 발생합니다. 내가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는 순간 상대는 의도치 않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비대칭적 정보 권력, asymmetric information power를 쥐게 되는 것이죠. 동양의 오랜 지혜 중에는 강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바다는 깊을수록 고요하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깊은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발설하지 않는 것은 내면에 그만큼 깊은 바다를 품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저도 가끔은 누군가에게 제 치부를 다 털어놓고 엉엉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고양이에게 말을 겁니다. 다행히 제 고양이는 한국어를 못하고 야옹어만 할 줄 알거든요. 제 비밀을 듣고도 절대 동네 고양이들에게 소문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 이보다 더 완벽한 상담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가끔은 사람보다 말이 없는 존재에게 마음을 기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적어도 그들은 여러분의 비밀을 약점으로 이용해 뒤통수를 치지는 않으니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가 편지 끝에 쓰는 진심을 담아 신시르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입니다. 라틴어 시네케라, 시네체라에서 왔는데 이는 밀랍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의 조각가들이 조각상의 흠집을 가리기 위해 밀랍을 바르곤 했는데 정직한 조각가들은 밀랍을 쓰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했죠. 진심이란 내 흠집을 타인에게 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흠집을 가리기 위해 거짓을 덧대지 않는 담백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내 아픔을 굳이 전시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충분히 진실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그럼 아무도 믿지 말라는 건가요? 너무 삭막하지 않나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범위를 지혜롭게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진짜 속마음은 일기장에 쓰거나 신 앞에 꺼내놓거나 혹은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 검증된 극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해야 합니다. 모임에서 분위기의 지혜나 사실 우울증 약 먹으라고 말하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성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무모함에 가깝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잔인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깊이 이해해 주기보다는 저 사람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한 줄 평으로 여러분을 낙인 찍기 바쁩니다. 사실 우리는 남의 불행을 들을 때 묘한 안도감을 느끼는 아주 못된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드라는 말도 있듯이 타인의 고통을 보며 자신의 평범함을 다행으로 여기는 것이 인간의 어두운 단면이죠. 제가 예전에 친구에게 요즘 주식이 반토막 나서 죽고 싶다고 말했더니 그 친구가 겉으로는 위로하면서도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나는 안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경련이었을 겁니다. 그때 깨달았죠. 아, 내 불행은 나만 간직해야겠구나. 내 슬픔이 남에게는 기쁨의 재료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누군가 요즘 마음은 어때?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올 때 여러분은 그 질문의 온도를 잘 살펴야 합니다. 정말 나를 걱정해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가십거리를 찾기 위해 낚싯바늘을 던지는 것인지 말입니다. 그럴 때 가장 품격 있는 대답은 긍정의 언어로 단단하게 매듭을 짓는 것입니다. 덕분에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냅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 운치 있고 좋네요라고 말이죠. 이 말은 고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내 고통을 내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기억하세요. 약점은 노출되는 순간 공격의 통로가 되지만 갈무리 되는 순간 인내의 증거가 됩니다. 하소연을 많이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사실 다들 속으로는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내면을 묵묵히 다잡는 사람에게는 묘한 경외심이 생깁니다. 저분은 참 단단한 분이구나 라는 인상이 곧 여러분의 품격이 되고 권위가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따뜻하게 안아줘야 할 아이와 같습니다. 그 아이를 길거리에 내놓고 사람들에게 구경시키지 마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그 여린 마음을 침묵이라는 부드러운 이불로 꼭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숙은 내 아픔을 남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아픔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데 있습니다. 말이 없어도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사람들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밑바닥을 함부로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상대가 자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마음의 문에 든든한 빗장을 걸어보세요. 그 빗장 뒤에서 여러분의 영혼은 더 안전하고 평온하게 휴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금기사항인 과거의 그림자, 즉 흑역사와 치명적인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때로는 과거의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 그 시절의 나를 소환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죠. 특히 누군가와 술잔을 기울이거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우리는 나도 왕년에는 말이야라며 겸손을 가장한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때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휘청했었지 젊었을 때 철이 없어서 그런 실수를 했어. 같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자신의 인간미를 보여주는 솔직함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여러분의 얼굴에 스스로 흠집을 내는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먼저 내 허물을 보여주면 상대가 사람이 다 그렇지라며 나를 더 넓게 이해해 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하고 효율적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부정성 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인간이 생존을 위해 긍정적인 정보보다 위협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보에 10배나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99가지의 성실함이 있어도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고백한 단 한 가지의 치명적인 실수가 상대의 머릿속에서는 여러분의 본질로 고착되어 버립니다.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의 과거 고백으로 인해 아, 저 사람은 결국 그런 판단을 했던 사람이구나 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동양의 오랜 지혜 중에는 사만한 추마 난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빠른 마차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이죠. 특히 과거의 허물은 한번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순간 더 이상 여러분의 통제하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제 과거를 생각하면 이불을 발로 차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학교 시절 짝사랑하던 여학생에게 썼던 그 오글거리는 편지들. 지금 생각하면 지구를 떠나고 싶을 정도죠. 하지만 다행인 건 그 편지를 받은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만약 제가 동네방네 나 그때 그런 편지 썼어라고 말하고 다녔다면 아마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품격을 논할 자격조차 없었을 겁니다. 인생은 때로 잊혀야 할 권리를 스스로 지킬 때 더 우아해지는 법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롭고 조금은 씁쓸한 잡지식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노스텔지어, 노스탈지아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 노스토스 노스토, 귀양과 알고스 고통과 합쳐진 말입니다. 즉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본래 치유되지 않는 오래된 상처의 고통을 의미했죠. 과거를 자꾸 들춰내는 것은 그 상처를 다시 건드려 덧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극복했다고 믿는 과거의 실수도 말로 내뱉는 순간 현재의 대화 속에서 다시 살아나 흙탕물을 일으킵니다. 굳이 맑아진 물을 손으로 휘저 다시 탁하게 만들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과거를 숨기고 거짓말을 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거짓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실수는 말로 해명하거나 고백할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단단한 태도로 증명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나 이제 변했어 라는 100마디 말보다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는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 한 번에 더 큰 신뢰를 느낍니다.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자기 제시론 셀프 프레젠테이션 테오리에 해당하는데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사회적 지능의 결정체입니다. 사실 과거 이야기를 좋아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거나 혹은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할 때 우리는 자꾸 과거를 끌어옵니다. 하지만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라는 말만큼 사람을 만만해 보이게 만드는 말도 없습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은 왕년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말하죠.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젊은 시절 사업에 크게 실패했었지만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정갈하게 옷을 입으며 현재를 살았죠. 수십 년 뒤 그 사실이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힘든 시절을 겪고도 저런 품격을 유지하다니라며 존경을 표했습니다. 고백이 아닌 증명이 만든 권위였죠.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에게 옛날에 크게 후회한 일 없으세요? 젊을 때 실수한 적 있죠? 라고 묻는다면 그 미끼를 덥석 물지 마세요. 그럴 때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세요. 다 지난 일이지요. 후회할 시간에 오늘을 더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 문장은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그 주제로 깊이 들어가지 않겠다는 아주 세련된 거절입니다. 만약 상대가 눈치 없이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어요? 라고 더 파고든다면 그 일 덕분에 배운 게 많아서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덕에 같은 실수는 안 하려고 하죠. 라고 짧게 끊으세요. 설명은 금물입니다. 설명은 곧 변명처럼 들리고 변명은 여러분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페이지에는 오타도 있고 찢어진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 페이지를 자꾸 다시 펼쳐서 남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독자들은 지금 읽고 있는 페이지의 내용이 흥미롭다면 앞선 오타 따위는 금세 잊어버리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보여주는 성실함, 오늘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과거를 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거는 그저 과거의 자리에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라는 무대를 품격 있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솔직함이 지나치면 무례가 되고 고백이 지나치면 무방비가 됩니다. 진정한 어른의 겸손은 과거의 흉을 떠벌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줄이고 태도를 단정히 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 또한 여러분을 귀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아팠던 기억들을 저 깊은 기억의 저장소에 고요히 묻어두고 내일 아침에는 오직 현재에 빛나는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굳게 닫아야 할 4개의 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돈, 가정사, 약점, 그리고 과거라는 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대화의 고수는 단순히 문을 닫아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문은 단단히 닫되 다른 한쪽에서는 아주 향기롭고 우아한 문을 새로 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속적이고 소란스러운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을 헤집으려 할 때 여러분은 그 대화의 물줄기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만의 언어이자 성장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대화의 주제가 아주 좁은 감옥에 갇히곤 합니다. 모였다 하면은 병원 이야기, 자식 자랑, 아니면 한탄,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연금 이야기뿐이죠.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우리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들은 대개 결핍과 비교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어른은 질문을 받았을 때 자신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자신의 내면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취향과 자연, 예술과 배움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동양의 격언 중에 배움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곧 퇴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시제를 늘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하라는 지혜입니다. 누군가 요즘 뭐 재밌는 일 없어요? 라고 물었을 때 나이 먹으니 다 귀찮고 몸만 아파라고 답하는 것과 요즘 아침마다 베란다에서 난초 향을 맡는데 그 깊이가 매일 다르더군요 라고 답하는 것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전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분류되지만 후자는 함께 차 한 잔 나누고 싶은 매력적인 인격체로 격상됩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때 쓰는 아마추어라는 단어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라틴어
아마레 아마레, 즉 사랑하다에서 유래했습니다. 무언가를 순수하게 사랑해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노년의 취향은 바로 이 아마추어 정신에서 나옵니다. 보상을 바라는 공부가 아니라 그저 좋아서 하는 행위 말입니다. 사실 저도 요즘 새로운 디지털 기기를 배워보려 아마추어처럼 덤벼들고 있습니다. 챗 GPT라는 걸 배워보겠다고 씨름하다가 결국 내 안경 어디 있니라고 물어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기계는 대답이 없더군요. 제 안경은 보통 제 머리 위에 있거든요. 이럴 땐 인공지능보다 인공눈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술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배움과 변화의 태도는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인의 뇌는 변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현대신경과학은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뇌세포 사이의 연결망이 계속해서 재구성된다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즉, 이 나이에 배워서 뭐해라는 말은 겸손이 아니라 생물학적 가능성을 스스로 거부하는 일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워질 뿐이죠. 물론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식물을 키우면 잘 자란다고 해서 말을 좀 걸어보라기에 저도 요즘 거실 화초에게 오늘 날씨 좋지? 라고 말을 걸어봅니다. 그런데 가끔 그 선인장이 저를 아주 한심하게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마음을 닦으려 철학책을 펼쳐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효능이 있더군요. 책을 펼치고 딱 2페이지만 읽으면 제 정신은 이미 아주 깊은 수면 상태인 렘면 수면 단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불면증 치료에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더군요. 여러분, 품격 있는 대답의 핵심은 현재의 리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돈이나 자식 이야기를 물어보며 여러분의 평화로운 호수를 휘저으려 한다면 우아하게 화제를 전환하세요. 그저 감사하게 살지요. 그런데 요즘은 산책길에 들리는 새소리가 어찌나 청아한지 그 소리를 녹음해서 듣는 재미로 지냅니다. 이렇게 답하는 순간 질문자는 더 이상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궁금해할 수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누리는 그 여유로운 세계에 초대받고 싶어 하겠죠. 이것이 바로 세련된 딴청의 기술이자 주도권을 잃지 않는 대화법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긴 대화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곤란한 질문 앞에서는 닫는 문장을 기억하세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지요. 같은 말들로 불필요한 침입을 막으세요. 그 다음엔 전한 문장으로 화제를 옮기세요. 그런데 오늘 얼굴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상대를 칭찬하거나 오늘 자리가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라며 감사를 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급 주제인 여러분의 취향과 배움을 살짝 얹으세요. 기억하십시오. 대답하지 않을 권리를 당당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의 여백이 여러분을 더 크고 깊은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던 시절은 이제 뒤로 하셔도 좋습니다. 진정한 예의는 타인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 사이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의 품격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이 무거워질수록 여러분의 삶은 더 고요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은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이제 밤이 깊어 고요가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리맡에서 포근한 자장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을 괴롭혔던 소란스러운 말들, 마음을 어지럽혔던 불편한 질문들을 모두 이 밤의 어둠 속으로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평온하게 숨쉬고 있는 여러분 자신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가 낮게 잦아들고 멀리서 들려오던 자동차 경적 소리도 이제는 아득한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방안을 채우는 이 고요함이 여러분의 지친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침대 시트의 보드라운 감촉을 느끼며 이제는 아무런 걱정 없이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는 오늘 배운 그 단단한 침묵과 우아한 미소가 여러분의 얼굴 위에 잔잔히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어둠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하는 신의 배려입니다. 이 짙은 밤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꿈은 더 평화롭고 여러분의 내일은 더 단정해질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잠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시간입니다. 제가 건네는 이 목소리가 희미해질 때쯤 여러분은 가장 안락한 꿈의 숲에 도착해 계시겠지요. 부디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따뜻한 밤 되세요.